로마인의 이야기 2권. 첫 번째, 시오노 나나미 작가가 독자 여러분에게 쓴 글이 있고 그 다음은 프롤로그입니다. 저는 오늘 프롤로그만 녹음하겠습니다.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의 발뿌리에 금방이라도 닿을 것처럼 시칠리아 섬이 자리 잡고 있다.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갈라놓고 있는 해협은 시칠리아 동쪽 끝에 있는 도시 메시나의 이름을 따서 예로부터 메시나 해협이라고 불렀다. 최단 거리는 불과 3km. 본토 쪽 연락선 발착지인 빌라산 조반니에서 메시나 항구까지도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두 지점을 잇는 연락선을 타면 커피를 주문하여 천천히 다 마실 때쯤이면 벌써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빌라산 조반니에 서면 그곳을 떠난 연락선이 맞은편의 메시나에 도착하여 사람과 자동차를 싣고 되돌아오는 모습이 손에 잡힐 듯이 바라다 보인다. 현대에 와서 이 해협에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이 여러 번 수립되었지만 도중에 교각을 세울 수 있는 작은 섬이 없어서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 아마 언젠가는 이곳에도 다리가 놓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배로 해협을 건널 수밖에 없다. 배로 건널 수밖에 없다면 메시나 해협의 상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탈리아 본토 쪽에 서서 시칠리아 섬을 바라보았을 때 가슴에 차오르는 생각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바로 그 생각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대결을 초래한 실마리가 되었다. 제1장 제1차 푸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241년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기원전 265년 로마 원로원은 전례 없는 난제 앞에서 고심하고 있었다. 구원을 청해온 메시나의 대표에게 회답을 주어야 할 필요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나는 시칠리아의 최강국인 시라쿠사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자력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카르타고에 의지할 것인가 로마에 구원을 청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로마파가 우세했던 것은 엎드리면 코다들 곳에 있는 레기움, 오늘날의 레조의 상황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는 칼라브리아 지방에 있는 칼라브리아주의 주도가 되어 레조 칼라브리아라고도 불리는 이 도시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메시나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레조도 메시나나 시라쿠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인의 식민지에 기원을 둔 도시다. 로마가 북쪽의 루비콘 강에서 남쪽의 메시나 해협까지 이탈리아 반도를 평정한 무렵부터 레조도 로마의 세력하에 들어가 있었다. 로마 연합에 가맹한 도시로서 국내의 자치권은 완전히 보장받은 상태였다. 이 레조를 아침 저녁으로 마주보고 있는 메시나 주민들은 카르타고의 지원을 요청하기보다는 로마에 의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원을 요청받은 로마는 망설이고 있었다. 로마인은 법을 존중한다. 동맹관계에 있는 우방이라면 구원을 요청받았을 때 응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메시나와는 동맹관계가 아니었다. 게다가 메시나에 가려면 아무리 좁은 해협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를 건너야 한다. 로마 군단은 한 번도 바다를 건넌 적이 없었다. 군선은 있지만 수송선단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지금까지 선박이 필요할 때는 로마 연합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 나폴리나 타란토가 대행해 주었다. 지금까지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런 로마인이 발을 물에 담그기를 망설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농경 민족인 로마인은 이웃 도시에 갈 때도 배에 돛을 다는 그리스 인간은 달랐다.
하지만 로마가 지원 요청을 거절하면 메시나는 카르타고에 의지할 게 뻔했다. 더구나 기원전 3세기 중엽인 이 무렵 카르타고는 이미 시칠리아의 서쪽 절반을 자기 세력하에 두고 있었다. 이때까지의 시칠리아 역사는 그리스 식민 도시들 사이의 항쟁사라고 해도 좋았지만 어부지리를 얻은 것은 카르타고였던 것이다. 그래도 시칠리아의 동쪽 절반에 건재한 시라쿠사와 메시나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완충대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메시나가 카르타고의 수중에 떨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완충대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아테네가 쇠퇴한 이 무렵에 카르타고는 지중해 제일의 해운국이었다. 만약에 카르타고가 메시나까지 기지로 삼게 되면 이탈리아 남부를 둘러싼 해역의 지배권은 카르타고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렇게 되면 로마를 맹주로 하는 로마 연합 도시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또한 로마인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메시나 해협도 지중해 최강의 함대를 가진 카르타고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시나와 카르타고의 수중에 넘어가는 것은 로마인에게는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이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도 원로원은 여전히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로원에서 결의한 정책을 미네에 해부하여 승인을 요구했지만 이때만은 로마의 최고 결정 기관인 미네에 결의 자체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권 소유자, 즉 병역 의무자들로 구성된 미네가 내린 결의는 메시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었다. 참전을 결의했다고는 해도 이 참전이 카르타고와의 정면 대결로 이어져 제1차 전쟁만도 23년 동안이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한 로마인은 하나도 없었다. 로마의 목적은 불빛까지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메시나를 강대국인 시라쿠사나 카르타고에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메시나가 로마 연합에 가담하면 다리를 놓는 것은 오히려 로마가 된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로마인이지만 메시나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은 집정관 한 명이 이끄는 2개 군단뿐이었다. 카르타고의 격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너무 적은 병력이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첫 해인 기원전 264년 메시나를 지원하기 위해 로마군을 이끌고 간 집정관은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였다.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아피아 가도를 건설한 아피우스도 같은 가문 출신이다. 이들은 공화정 수립 당시부터 로마의 명문이다. 대대로 평민격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온 것으로도 유명한 가문이었다. 오만함, 비타협적인 태도, 선견지명, 확고한 의지, 강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듯한 남자들 뿐이었다. 민주정 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집정관에 뽑힐 것 같지 않은 이들이지만 로마는 소수 지도 체제, 즉 과두 정치 국가다. 집정관은 민회에서 선출되지만 민중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 뽑히면 인기는 없어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남은 한 자리를 차지할 여지는 있다. 실제로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같은 명문 귀족으로 민중에게 인기가 높은 코넬리우스 가문과 발레리우스 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집정관을 배출했다.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특징도 군대를 지휘할 때는 장점으로 바뀌기 때문이었다. 기원전 264년 집정관 임기 개시일인 3월 15일에 수도 로마를 출발한 로마군은 바로 클라우디우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클라우디우스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메시나 해협까지 가는 길도 강행군이었다. 로마군이 레기움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는 벌써 이탈리아 남부의 우방 도시들이 제공한 수송 선단이 닻을 내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나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카르타고 함대가 눈앞의 해협을 순항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다. 그는 한 부관에게 소수의 병력을 주어 우선 시험삼아 한밤중에 해협을 건너라고 명령했다. 소대는 무사히 맞은편 해안에 도착했다. 그것을 알리는 횃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클라우디우스는 군대 전체가 대낮에 당당히 해협을 건너기로 결심한다. 1만 7천 명의 병력을 태운 선단은 빠른 물살에 몸을 지키기 위해 한 덩어리가 되어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카르타고 함대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메시나에 도착한 뒤에도 클라우디우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환영 나온 메시나의 주민 대표를 만나 로마와 메시나의 동맹 협정을 맺었다. 메시나가 지원하기 위한 군사 개입이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로마군에게 위협을 느낀 것은 메시나로 진격하고 있던 시라쿠사만이 아니었다. 시칠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카르타고 군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민족의 나라인 시라쿠사와 페니키아 민족의 나라인 카르타고는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맹을 맺었다. 시라쿠사군은 남쪽에서, 카르타고군은 서쪽에서 로마군이 버티고 있는 메시나를 향하여 진격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런 사태를 팔짱 끼고 바라보기만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우선 시라쿠사의 참주인 히에론에게 강화를 제의했다. 히에론은 이 제의를 거절했다. 강화 제의가 거부당했다는 것은 군사 행동에 푸른 신호등이 켜졌다는 뜻이다. 로마군은 당장에 시라쿠사 군에게 덤벼들었다. 용병을 주축으로 한 시라쿠사군은 비록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시민으로 구성된 로마군의 적수가 아니었다. 그들은 금방 격파당하고 참주 히에론을 앞세워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정관 클라우디우스는 추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세를 몰아 서쪽에 진을 치고 있던 카르타고군을 공격했다. 카르타고의 전쟁을 선언한 명분은 동맹국 메시나에 대한 진격이었다. 카르타고 군도 시칠리아에 있는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군대에 불과했다. 시라쿠사와 마찬가지로 간단히 격파당하고 말았다. 서전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도 클라우디우스의 전격 작전은 계속되었다. 그는 메시나 수비에 필요한 병력만 남겨놓고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했다. 목적지는 시칠리아 제1의 강국인 시라쿠사의 수도 시라쿠사 영토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행군을 늦추지 않고 단숨에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겨울이 닥쳤다. 남쪽 시칠리아에서도 관습에 따라 겨울에는 휴전에 들어간다. 군대가 휴전에 들어간 이 계절에 로마에서는 이듬해 전선을 담당할 집정관을 선출하는 민회가 열린다. 기원전 263년의 집정관으로 선출된 것은 마니우스 발레리우스와 오타틸리우스 크라수스였다. 마니우스는 명문 발레리우스 가문 출신인 귀족이지만 오타틸리우스라는 이름은 로마 역사상 이때 처음 등장한다. 삼리움족 출신의 평민이니까 이름이 생소한 것도 당연하다. 삼리움족이라면 기원전 326년부터 기원전 284년까지 40년 동안이나 로마가 사투를 벌인 상대다. 마침내 굴복한 삼리움족이 로마 연합의 일원이 된 지 아직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는 패배한 부족을 동화시키는 데 열심이었고 그래서 패배한 부족의 상류층 인사에게는 대범하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지만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0년 뒤에 과거의 적을 자기네 지도자로 선출한 것은 특이할 만하다. 로마인의 이 같은 성향은 포에니 전쟁을 치르는 로마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주게 된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2년째에 해당하는 기원전 263년 원로원은 시칠리아 전선에 발레리우스와 오타틸리우스를 둘 다 파견했다. 집정군단은 한 명의 집정관이 지휘하는 2개 군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집정관이 둘 다 파견되었다는 것은 로마가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병력, 즉 4개 군단을
투입했다는 뜻이다. 일개 군단은 로마 시민병과 로마 연합 가맹 도시에서 지원한 병사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통상적으로 병력은 로마 시민병이 보병 4,200명과 기병 300명이고 로마 연합 가맹 도시에서 파견된 병사의 수는 그와 같거나 조금 많았다. 따라서 전력 단위인 집정관 군단의 규모는 1만 8천 명 내지 2만 명이었다. 집정관이 둘 다 전선에 나가면 로마군의 전력은 3만 5천 명 내지 4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의 집정관 클라우디우스는 후임자 두 사람에게 전선을 인계하고 휘하 병사들과 함께 귀국했다. 당시 로마에서는 1년마다 총사령관과 병사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시민병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에서 오래 떠나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시라쿠사의 참주 히에로는 세습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왕위를 획득한 사람이다.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현실주의자였다. 히에로는 시라쿠사가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고 방어시설도 완벽하기 때문에 쉽사리 함락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시라쿠사가 로마와 싸우는 동안 카르타고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었다. 그리스 민족과 피니키아 민족은 예로부터 사이가 나쁘다. 히에론도 메시나와 마찬가지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다. 히에론이 보낸 강화 사절이 로마군 진영을 방문했다. 로마의 두 집정관은 생각지도 않은 수확에 덤벼들었다. 로마 쪽에서 제시한 강화 조약은 간단하고 관대했다. 싸우는 신용조차 못하고 투항한 상대에게 제시한 조건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1. 양국의 동맹 관계는 우선 15년을 기한으로 하되 이의가 없으면 무한히 경신된다. 2. 로마는 시라쿠사의 완전한 자치권과 독립을 존중한다. 3. 시라쿠사는 로마에 밀을 우선적으로 팔 의무를 진다. 4. 시라쿠사는 로마 연합군에 병력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시라쿠사는 로마에 배상급으로 100탈란트를 지불한다. 25탈란트는 강하 조인 시에 나머지 15년 분할로 지불한다. 시라쿠사의 참주 히에로는 로마와 맺은 동맹을 죽을 때까지 지켰다. 로마가 공경에 빠졌을 때도 배신하기는커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로마와 동맹을 맺은 것은 현실주의자인 히에론에게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책략이 아니라 냉정하고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시라쿠사는 그 5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로마는 여기서 전쟁을 끝내도 좋았을 것이다. 메시나가 로마 연합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해협이 좁은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게다가 시칠리아의 강국 시라쿠사도 로마의 동맹국이 되었다. 메시나와 시라쿠사는 시칠리아 동부의 양대 도시다. 시칠리아 동부의 해안선은 이탈리아 본토의 해안선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우방들이 지켜주게 되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방위를 확실하게 한다는 로마의 당초 목적은 달성된 셈이다. 실제로 시라쿠사와 강화조약을 맺은 직후에 로마는 시칠리아에 2개 군단만 남겨놓고 나머지 2개 군단은 귀국하여 전력 감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카르타고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로마와 시라쿠사의 동맹이 성립됨으로써 카르타고는 현재 상태 이상으로 세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시칠리아에 대한 기득권마저 침식당할 우려가 생겼다.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을 것을 결의한다. 육군과 해군을 합쳐 4만이 넘는 대군이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아그리겐툼, 오늘날의 아그리젠토에 상륙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카르타고 본국과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아그리젠토를 로마에 대한 전진기지로 삼을 생각이었다. 드디어 로마와 카르타고는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곧 포에니 전쟁, 즉 페니키아 인가의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 명칭이 어울리는 시기에 들어선 셈이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한 기원전 264년까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교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최초의 협약은 로마가 공화정으로 이행한 직후인 기원전 508년에 맺어졌다. 이에 따르면 로마 선박이 시칠리아 서부와 아프리카 북해안에 기항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밖의 항구에 기항하는 것은 태풍을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해도 금지되어 있었다. 한편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티오 지방의 항구에 대해서는 카르타고 선박의 기항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지만 다른 지방의 항구에 대해서는 카르타고 선박의 기항에 참견할 권리가 없었다. 분명한 불평등 조약이지만 공화정으로 이행한 직후에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로마와 이미 강대국이었던 카르타고의 역학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두 번째 협약은 로마가 이탈리아 중부를 제패한 시기인 기원전 348년에 맺어졌다. 이에 따르면 카르타고는 사르데냐 섬과 코르시카 섬 서쪽에 있는 서지중해 지역에서 로마와 로마 연합 가맹 도시들의 통상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두 섬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티레니아 해와 토스카나에서 감파니아에 걸친 지방의 항구에서는 로마의 주권이 인정되지만 그 밖의 지방에서의 카르타고 통상권은 카르타고의 자유 행위로 간주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이다. 카르타고의 허락이 없으면 로마인은 바다에서 손도 씻지 못한다는 말이 이 시대 양국의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경 민족인 로마인에게는 육지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구태여 바다로 나갈 이유도 없었고 배라고 부를 만한 배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카르타고와의 대결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로마 원로원이 깨달은 것은 제1차 포에니 전쟁 3년째인 기원전 262년이었다. 메시나와 시라쿠사를 우방으로 끌어들여 걱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시칠리아에 4만 명의 카르타고 병력이 상륙했다고 한다. 로마가 시칠리아에 남겨둔 병력은 1만 5천 명에 불과했다. 시칠리아 남부에 있던 아그리젠토는 나폴리나 타란토, 시라쿠사나 메시나와 마찬가지로 기원전 8세기에 지중해 전역에서 이루어진 그리스인의 식민활동으로 건설된 도시다. 오늘날에도 멋진 신전 유적으로 유명하다. 아그리젠토는 시라쿠사만큼 세력이 강하지는 못했지만 절정기를 훨씬 지난 제1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도 인구 5만을 거느린 도시국가였다. 일단은 독립국이지만 카르타고의 세력하에 들어간 지 오래였다. 당시 시칠리아는 그리스 색채가 짙게 남아있는 동부와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서부로 양분되어 있었는데 아그리젠토는 서쪽에 속하면서도 동서의 경계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시칠리아의 서쪽 절반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카르타고는 이 아그리젠토를 로마에 대한 전진 기지로 삼았다. 아그리젠토의 대규모 병력이 상륙한 사실을 안 로마 원로원은 4개 군단을 다시 시칠리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집정관 2명이 이끄는 로마군은 아그리젠토를 포위했지만 그 후의 전황은 뜻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집정관이 둘 다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었던 탓이다. 지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식량 저장소가 적에게 습격당했다. 시라쿠사의 참주 히에론이 원조해주지 않았다면 포위된 아그리젠토는 틀어박혀 있는 카르타고군보다 오히려 로마군이 먼저 군량 및 부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될 뻔했다. 로마군이 실수를 저지르고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카르타고군의 무책 덕분이었다. 용병으로 구성된 카르타고군도 유능한 장군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전황은 조금씩 로마의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포위된 생활에 지친 카르타고 병사들이 밤중에 몰래 아그리젠토를 탈출하여 안전한 마르살라로 도망쳐버렸다. 주민만 남은 아그리젠토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함락되었다. 승리자로 입성한 로마군은 도시를 약탈하고 2만 5천 명이나 되는 주민을 노예로 삼았다. 로마군이 팔아넘긴 노예는 대부분 시라쿠사 시민이 사들여 몸값은 빛으로 빌려준 셈치고 아그리젠토로 돌려보냈지만 이때 로마군의 행동은 로마 쪽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 카르타고 쪽에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다른 도시들의 태도를 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을 기술한 아그리젠토 태생의 필리누스도 로마군의 이 만행 때문에 반로마주의자가 되었다. 오랫동안 카르타고 세력권이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그리젠토의 함락으로 로마는 이제 되돌아설 수 없는 데까지 나아가 버렸다. 시칠리아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카르타고와 전면전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로마와 카르타고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시칠리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숙명을 지닌 전쟁이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이 시칠리아를 전쟁터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듬해인 기원전 261년 로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명의 집정관과 4개 군단을 시칠리아에 파견했다. 이해의 로마군은 아그리젠토 공략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계속 진군하여 카르타고 세력화의 시칠리아 도시들을 차례로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정과는 시칠리아의 내륙 지방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해안 지방의 도시에는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서 육지 쪽에서 공격하여 함락시켜도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는 카르타고 본국에서의 보급로를 차단하지 않는 한 시칠리아를 제패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경민족인 로마인도 이제 비로소 바다를 제압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한 셈이다. 육지에서 이기면 그 땅에 식민도시를 건설하여 요새로 삼고 그 요새들을 잇는 가도를 건설하여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열심이었던 로마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해권 확보의 중요성에 눈을 뜬 것도 빨랐다. 하지만 제해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일은 해군이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에는 카르타고의 전함에 필적가는 5단층 갤리선 따위는 한 척도 없었다. 로마 연합에 가맹한 항구 도시가 소유하고 있던 군선은 기껏해야 3단층 갤리선이 고작이었다. 그리스인의 군선은 3단층 갤리선이었기 때문에 전성기의 아테네도 마찬가지였다. 노자비가 배의 동체 부분에 평행으로 층층이 만들어진 3층의 단 위에 줄지어 앉아서 노를 저었기 때문에 3단층이라고 한다. 5단층 갤리선은 이 단이 5층이 된다. 같은 갤리선이라도 고대와 중세 베네치아의 갤리선은 여러 가지로 달랐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고대에는 노자비들이 각각 하나의 노를 저은 반면 중세 베네치아 갤리선의 경우에는 노자비 셋이 하나의 노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고대 갤리선의 경우에는 노자비들이 갑판 밑에 앉았지만 중세 베네치아 갤리선의 경우에는 갑판 위에 줄지어 앉았다는 점이다. 인구가 많지 않은 베네치아에서는 접근전이 벌어지면 노자비들도 노를 버리고 전투에 가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의 전투원은 한 척당 40명의 한도였다. 노자비까지 전투에 가담할 필요가 없었던 고대에는 전투원으로 군선에 타는 병사의 수가 훨씬 많아진다. 100명의 노자비를 필요로 하는 3단층 갤리선에서는 전투원이 한 척당 100명이었다. 배의 길이와 높이가 훨씬 큰 5단층 갤리선의 노자비 수는 300명, 전투원의 수도 역시 300명이었다.
트라팔가르 해전 이전에는 해상 전투에서도 접근전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편이 유리할 것은 뻔하다. 5단층 갤리선은 노자비가 앉아 있는 단이 5층이나 되기 때문에 배의 높이도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3단층 갤리선의 노자비 수가 100명인 반면 5단층 갤리선의 노자비 수는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3단층 갤리선에 비해 3배의 마력을 가진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5단층 갤리선을 120척이나 소유하고 있던 카르타고는 역시 지중해 최강의 해군국이었다. 이 카르타고와 바다에서 싸우려면 로마도 역시 5단층 갤리선을 만들 수밖에 없다. 3단층 갤리선밖에 없는 로마 연합의 항구 도시에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로마는 자력으로 배를 건조할 수밖에 없었다. 군선 건조술이 전혀 없는 로마는 카르타고를 모방하기로 했다. 메시나 해협을 처음 건넜을 때 노획한 카르타고의 5단층 갤리선이 있었다. 로마인은 그것을 해체하여 하나하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군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배는 완성되었지만 거기에 태울 사람을 양성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로마 시민은 강을 오르내리는 배밖에는 타본 적이 없었다. 나폴리를 비롯한 항구 도시 시민들의 지도를 받아 육지에 설치된 모형 선박 위에서 구령에 맞추어 노를 젓는 훈련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대학 조정부 같은 데서 신참자를 훈련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했다. 이 훈련으로 얼마나 솜씨가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노자비를 확보할 수는 있었다. 도시나 키를 다루는 선원은 항구를 가진 동맹 도시의 지원에 의지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듬해 봄에 벌써 바다로 나간 것은 무모하다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다. 그래도 5단층 갤리선 100척과 3단층 갤리선 200척으로 이루어진 로마 최초의 해군이 탄생했다. 지휘를 맡은 것은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후세의 명장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할아버지였다. 그가 지휘를 맡았다. 육전에서는 눈부신 공운을 쌓은 그도 해군을 지휘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니, 군선을 지휘해본 경험자가 한 명도 없는 로마에서는 누가 지휘를 맡았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해에 로마는 스키피오에게는 해군을 맡기고 두일리우스에게는 육군을 맡겨 두 집정관이 모두 시칠리아 전선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해운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로로 남아한 군대는 무사히 메시나에 도착했지만 바다로 남아한 해군은 각 선박의 보조가 맞지 않아 소나기식 항해가 되어버렸다.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던 스키피오는 뒤처진 아군 선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가지 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까이에 있던 17척만 이끌고 리파리 섬을 점령하러 간 것이다. 이 섬을 수중에 넣으면 로마에서 시칠리아로 가는 해로가 확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은 섬이라서 점령은 간단히 끝났다. 하지만 파레르모에 있던 카르타고군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카르타고는 해운국인 만큼 리파리 섬의 전략적 가치도 알고 있었다. 카르타고는 당장 20척의 군선을 파견하여 리파리 섬 수복에 나섰다. 카르타고에는 이런 경우의 전투 방법도 알고 있었다. 밤중에 리파리 섬 앞바다에 도착한 카르타고 함대는 항구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튿날 아침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 위에서 눈을 뜬 로마군 병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았다. 선원들은 산으로 달아났지만 집정관을 비롯한 로마 병사들 대부분이 포로가 되었다. 너무 일찍 포로가 되어버린 스키피오는 그로부터 얼마 후 로마와 카르타고의 포로 교환으로 귀국한다. 패장을 벌하지 않는 로마의 방식 덕분에 그는 6년 뒤에는 다시 집정관에 선출되어 전선에 복귀하게 된다. 총사령관이 포로가 되어버렸지만
후속 함대는 배를 한 척도 잃지 않고 모두 무사히 메시나에 입항했다. 로마 집정관을 사로잡은 카르타고 함대가 적장을 팔레르모로 호송하는 일에 신경을 쓴 나머지 리파리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로마로선 다행이었다. 육군 담당 집정관인 두일리우스는 해군 지휘관까지 겸하게 되었다. 두일리우스도 스키피오와 마찬가지로 바다에는 무지했지만 시칠리아에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전선에서의 정보를 수집할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두일리우스는 로마군이 비록 카르타고와 같은 5단층 갤리선을 가지고 있어도 바다에서는 카르타고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해 그때까지 어떤 민족도 배 위에 설치한 적이 없는 신무기를 고안해냈다. 로마 병사들은 그것을 까마귀라고 불렀다. 까마귀는 항해 중에는 뱃머리와 가장 가까운 돛대에 로프로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잔교다. 뱃머리부터 적선에 접근하면 돛대에서 풀려난 까마귀는 적선 갑판으로 떨어진다. 까마귀 끝에 붙어 놓은 날카로운 철제 갈고리가 낙하할 때의 힘으로 갑판에 꽂혀 고정된다. 로마 병사들은 이 다리를 통해 적선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간다. 항해술에 자신이 없는 로마인은 이 까마귀를 이용하여 해상 전투를 육상 전투로 바꾸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까마귀는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적선이 좌우 어느 쪽에 나타나도 일단 접근에만 성공하면 까마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까마귀 같은 신무기를 생각해낸 것은 로마에 해운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운국의 뱃사람은 항해술에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미관도 소중히 여긴다. 모든 돛을 활짝 펼친 범선의 아름다움은 바다에 목숨을 건 사나이들의 자부심을 북돋운다. 까마귀 같은 기묘한 물체를 돛대에 부착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배와 바다에 대한 모독이었다. 바다의 사나이가 아닌 로마인은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두일리우스는 까마귀를 장착한 함대를 이끌고 메시나를 떠났다. 5단층 갤리선 100척으로 이루어진 카르타고 함대가 팔레르모를 떠나 메시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두 함대는 밀라초 앞바다에서 만났다. 이곳에서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해전이 벌어졌다. 군선의 수만으로도 카르타고는 로마 해군의 1.5배가 된다. 또한 항해술의 차이는 문외한이 보아도 명백했다. 배를 한 줄로 늘어 세우는 곳조차 뜻대로 못하는 로마 행군을 보고 일찌감치 진영을 갖추고 있던 카르타고 병사들은 큰 소리로 비웃었다. 양군이 접근할수록 비웃음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로마 군선의 돛대에 꼭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는 기묘한 물체를 보고 카르타고 병사들은 배꼽을 쥐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전열을 갖춘 로마 함대가 한 줄로 늘어서서 아니 실제로는 삐뚤삐뚤한 한 무더기가 되어 카르타고 함대를 향해 돌격을 개시하자마자 카르타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싹 사라졌다. 뱃머리가 부서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격해온 로마 군선에서 큰 소리를 내며 까마귀가 떨어졌다. 카르타고 선박의 갑판에 파고든 까마귀를 따라 로마 병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로마 군단의 중추라고 일컫는 중무장 보병들이다. 그들과 백병전이 벌어지면 카르타고의 용병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로마 해군이 해상 전투를 육상 전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카르타고가 자랑하는 항해술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적의 주요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전법을 해상에서도 응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전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서 전개되었다. 침몰한 카르타고 선박이 15척, 노획된 카르타고 선박이 30척, 그 중에는 카르타고 해군의 총사령관이 타고 있던 장선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총사령관은 전령용 캐속선을 타고 도망쳤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을 간신히 면할 수는 있었다.
카르타고군의 전사자는 3,000명, 포로는 무려 7,000명에 이르렀다. 로마군의 손실은 하찮은 것이었다고 한다. 밀라초 앞바다에서의 벌어진 로마와의 첫 번째 해전에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에 파견한 해군의 3분의 1을 잃었다. 승전보를 받은 수도 로마의 기쁨은 하늘에라도 오를 듯한 기쁨이라고 형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조심조심 바다로 나아가 본 해군이 지중해의 최대 최강인 카르타고 해군을 상대로 정정당당한 해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이다. 승장인 두일루스는 대리석 기둥 좌우에 노획된 카르타고 선박의 뱃머리를 꽂은 승리의 기념비를 만들어 로마로 보냈다. 로마인이 그것을 포로 로마노 광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승리를 축하했다. 카르타고와 전쟁을 시작한 지 어언 5해가 지나가고 있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전쟁도 1년 내내 싸우는 것은 아니다. 우선 겨울철의 자연 휴전기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선이 활기를 잃어버리는 해도 있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도 밀라초 앞바다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한 기원전 260년에 이은 기원전 259년과 그 이듬해인 기원전 258년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지나갔다. 그래도 카르타고보다는 로마가 더 집요했다. 시칠리아 전체는 동남부에 뿌리를 내린 시라쿠사, 동북부와 중앙부로 진출한 로마, 그리고 서부로 후퇴하는 카르타고로 3분되었다.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비하면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세력의 후퇴는 두드러졌다. 게다가 그 이듬해인 기원전 257년에는 로마가 해전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때의 전쟁터는 시칠리아 북쪽 바다에서도 팔레르모에 가까운 해역이었다. 오늘날 시칠리아 자치지역의 수도인 팔레르모는 당시에도 시칠리아 서해안의 항구 도시인 트라파니와 마르살라와 더불어 카르타고 세력의 거점이 되어 있었다. 적의 거점 가까이까지 가서 싸웠으니까 로마 해군의 행동 반경도 상당히 넓어져 있었다. 게다가 로마는 이 해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카르타고의 손실은 분명하지 않지만 밀라초 앞바다에서의 입은 손실만큼 심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로마인에게 자신감을 안겨주기에는 충분했다. 로마는 전쟁터를 시칠리아 섬에서 카르타고 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아프리카 진격 작전에는 해군이 필수적이지만 해전에서 두 번의 승리를 거둔 로마는 이제 남 못지않은 해운국이 되었다고 자부했는지도 모른다. 그해 겨울 로마의 외항 오스티아와 나폴리, 레조, 메시나에서는 조선공들이 휴일도 없이 일했다. 지금까지의 2배나 되는 군선을 건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의도를 간파한 카르타고에서도 조선소가 활기를 띠었다. 해운국 카르타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 한 명의 로마 병사도 아프리카 땅을 밟게 할 수는 없었다. 기원전 256년 봄이 찾아오자 로마는 새로 건조한 230척의 군선을 진수했다. 카르타고는 250척을 바다에 내보냈다. 로마도 카르타고도 거의 모든 선박이 5단층 갤리선이다. 이만한 전력이 한 해역에 투입되는 것은 지중해 해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5단층 갤리선 한 척당 승무원 수는 노자비가 300명에 전투원이 120명, 선원이 100명이니까 모두 합하면 500명이 넘는다. 230척이면 12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수송 선단이 추가된다. 기원전 256년에 선출된 집정관은 둘 다 해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로마는 최초의 아프리카 원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붙었다. 노자비와 선원만 태운 로마 함대가 메시나를 떠났다. 병사들은 육로를 따라 행군한다. 시칠리아 남쪽 끝에 있는 파치노 곳을 돌면 에쿠노무스, 오늘날의 리카타라는 항구 도시가 있다. 배와 병사들은 여기에서 합류하도록 되어 있었다. 로마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카르타고 함대는 이미 마르살라에 도착해 있었다. 로마 함대가
리카타로 떠난 것을 알고 그들도 마르살라를 떠나 남동쪽으로 항로를 잡았다. 리카타에서 로마 병사들이 승선하기 전에 적은 수의 선원만 타고 있는 로마 함대를 공격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로마군의 행동은 신속했다. 병사들의 승선도 끝나고 아프리카를 향해 남서쪽으로 항로를 잡고 있던 로마 함대 앞에 이미 전열을 갖춘 카르타고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로마 해군의 군선은 230척인데 상대는 250척이다. 그 250척이 카르타고 선원의 우수한 항해수를 과시하며 중앙과 양쪽 날개로 나뉘어 일직선으로 다가왔다. 해전의 정석에 충실한 활 모양의 진영이었다. 로마 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두 집정관은 이 카르타고 함대와 싸우기 위해 전례 없는 원뿔 모양의 진영을 편성했다.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척이 집정관 레굴루스가 탄 장선을 선두로 비스듬히 늘어서서 원뿔의 한 변을 이룬다. 또 한 명의 집정관 불소가 탄 장선을 선두로 하는 80척도 비스듬히 늘어서서 원뿔의 또 한 변을 이룬다. 장선 두 척이 만든 원뿔의 끝은 물론 적을 향하고 있다. 원뿔의 밑변에 해당하는 해역에는 속도도 떨어지고 전투원도 타지 않은 수송선단이 배치되었다. 수송선단의 배후에는 그것을 지키는 제3선단이 대기한다. 호위에 해당하는 이 선단은 70척이 배치되었다. 장선 두 척을 앞세운 로마의 제1선단과 제2선단이 적의 중앙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격을 받은 카르타고 함대의 중앙부가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잠시뿐이었다. 우선 카르타고 함대의 중앙부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반대로 카르타고의 좌익은 출발이 늦은 로마 수송선단을 공격했다. 그리고 우익은 로마의 제3선단을 향해 돌진했다. 로마 함대를 분리시켜 포위하는 것이 항해술에 능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카르타고의 전술이었다. 이리하여 리카타 앞바다에서 벌여진 해전은 전쟁터가 3분됨으로써 카르타고 쪽의 뜻대로 전반전을 마쳤다. 그러나 로마의 제1선단과 제2선단의 공격은 카르타고의 예상보다 훨씬 대단했다. 이 두 선단의 집중 공격을 받은 카르타고 해군의 중앙부는 어느덧 패주하기 시작했다. 로마 해군은 그 뒤를 쫓지 않았다. 적선을 쫓아내고 방향을 바꾼 제1선단의 80척은 카르타고 좌익의 공격을 받아 고전하고 있는 수송선단을 구하러 달려갔다. 제2선단의 80척도 제3선단과 싸우고 있는 해역으로 돌아왔다. 공격에 빠진 것은 카르타고의 좌익과 우익이다. 앞뒤에서 협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도 탁 트인 해역에서 싸우고 있던 우익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육지와 가까운 해역에서 싸우고 있던 좌익은 도망칠 길마저 차단되었다. 로마 함대에 둘러싸인 카르타고의 좌익은 침몰하거나 사로잡혀 전멸하고 말았다. 로마가 잃은 배는 24척, 카르타고 쪽의 손실은 침몰한 배가 30척에 사로잡힌 배가 63척이었다. 카르타고는 세 번째 해전에서도 로마에 패한 것이다. 카르타고는 도망쳐온 157척을 수도 앞바다에 배치하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로마는 해전을 바라지 않았다. 아프리카 북해안으로 바짝 다가온 로마군은 적군 함대가 배치되어 있는 카르타고만을 피해 거기에 굿을 돌아 동쪽에 있는 클루페아 해변에 상륙했다. 로마군은 순식간에 클루페아 마을을 공격하여 점령한 다음 그곳을 아프리카 전선의 기지로 삼았다. 시칠리아에서 이곳까지의 보급로를 확보하는 일은 카르타고 함대를 3번이나 무찌른 로마 해군이 맡았다. 시칠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에 떠있는 몰타 섬과 판텔레리아 섬도 이미 로마군에 점령되어 있었다. 이 해에 로마군이 아프리카에 상륙한 뒤에도 이에 맞설 적이 없었다. 클루페아 주변은 당장 로마군의
항복했고 카르타고 본국이 보내온 병력도 격퇴당했다. 이번 전투에서 사로잡아 로마에 보낸 포로가 무려 2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 때문에 낙관적이 되었는지 가을이 되자마자 로마 원로원은 집정관 한 명에게 절반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귀국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듬해의 집정관을 선출하기 위해 겨울철에 열리는 민회는 현직 집정관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집정관 한 명을 본국으로 소환한 것이기도 했지만 시민병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에서는 1년마다 병사를 교체하는 것을 바람직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로마에는 최초의 해외 원정에서도 종례의 방식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게 된 것은 집정관 레굴루스가 지휘하는 1만 5천 명의 보병과 500명의 기병, 40척의 군선과 선원뿐이었다. 겨울철 수경지는 오늘날의 튜니스 근처였다. 수도 카르타고에 대한 공략은 이듬해 봄에 아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시작될 테고 그 준비도 다 끝났기 때문에 겨울철 수경지를 안전한 클로페아보다 카르타고에 더 가까운 튜니스로 결정한 것이다. 수도 바로 옆에 적군이 수경지를 설치한 것에 위기감을 느낀 카르타고 정부는 로마 집정관 레굴루스에게 강화 사절을 보냈다. 레굴루스도 강화 제의를 받아들여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에서 철수할 것. 둘째, 해군을 해산하고 함대를 로마에 양도할 것. 카르타고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 하여 이를 거부했다. 수도에 적이 바싹 다가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카르타고 군은 육군과 해군이 모두 건재했다. 이듬해 봄에 재개될 전쟁에 대비하여 카르타고는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대장 크산티포스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전투를 치러본 경험이 풍부한 역전의 용사였다. 일반 병사와 중대 지휘관까지는 외국인 용병에 의지하지만 총지휘는 카르타고 귀족이 맡는 것이 전통적인 규칙이었다. 이름 높은 용병 대장 크산티포스를 고용하긴 했지만 카르타고는 종례의 방식을 답습할 생각이었다. 카르타고에 도착한 카르타고군을 시찰한 크산티포스는 이런 군대와 함께 싸웠다가는 용병료를 받기도 전에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산티포스는 고용주인 카르타고 정부에 건의했다. 요컨대 로마에 패한 것은 병사들 탓이 아니라 지휘관 책임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데다 이딴 패배로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카르타고 귀족들은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대답했다. 이튿날부터 크산티포스는 카르타고군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코끼리 부대를 확보하고 누미디아 기병도 고용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전술도 세웠다. 해가 바뀌어 봄이 찾아오자마자 카르타고군은 로마군에게 싸움을 걸었다. 로마 집정관 레굴루스가 저지른 과오는 아군의 도착도 기다리지 않고 적의 도전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과도 정치는 선거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 의회 민주주의와 비슷하다. 지도층을 구성하는 이들에게는 국정 제1선에서 활약할 기회를 가능한 한 평등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 정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체제에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그 단점 가운데 하나는 총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이 임기 중에 정가를 올리려고 애쓰기가 쉽다는 점이다. 정가를 올리면 개선 장군으로 귀국할 수가 있다. 수도에서 개선식을 거행하는 것만큼 로마 시민으로서 명예로운 일은 없었다. 임기 중에 사령관의 직무를 아무리 충실하게 수행했다 해도 그 열매인 승리가 이듬해 집정관의 임기 개시일인 3월 15일 이후로 넘어가면 그것은 신임 집정관의 업적이 되어버린다. 이것은 로마 집정관을 속전속결형으로 만들기 쉬워서 포에니 전쟁 같은 장기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결함이 되었다. 레굴루스도 후임 집정관이 아프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정가를 올리고 싶었던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봄이 이탈리아보다 일찍 찾아온다.
기원전 255년 봄이 막 찾아온 그 전쟁터에 우선 카르타고군이 투입되었다. 보병 1만 2천 명에 기병 4천 명, 그리고 코끼리 100마리, 군대 규모로는 중간 정도이지만 총지휘는 스파르타인인 크산티포스가 맡는다. 도전에 응한 로마군은 보병 1만 명에 기병이 500명, 보병은 로마군의 중추인 중무장 보병만으로 구성된 정예부대다. 다만 코끼리는 한 마리도 없다. 코끼리를 전투에 이용할 때는 코끼리 목 위에 올라타고 앉아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 외에 코끼리 등 위에 올려놓은 높은 망루에 서너 명의 병사가 타고 공격해 온다. 고대의 코끼리는 근대전의 전차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다. 레골루스가 지휘하는 로마군이 아무리 정예부대라 해도 보병 수에서 이미 열세인데다가 기병의 수는 8분의 1밖에 안 되고 게다가 전차는 한 대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총사령관의 작전 능력이 각별히 뛰어났다면 전하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레골루스는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것을 덧없는 자랑으로 여기는 고지식한 장수였다. 로마군이 제1차 포에니 전쟁 10년째에 처음으로 철저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해군이 기다리고 있는 클루페아까지 도망치는 데 성공한 병사는 2,000명에 불과했다. 8,0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의 시체가 전쟁터에 방치되었다. 집정관 레굴루스를 비롯한 500명의 병사들이 포로로 붙잡혔다. 이미 로마를 떠난 신임 집정관 2명은 아프리카로 가는 길에 들른 시라쿠사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는데도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로 건너갔다. 클루페아에 있는 7,000명의 병력과 40척의 군선과 선원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안 카르타고도 육전에서의 승리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번째 해전에 도전해볼 마음이 내켰다. 여기서 이기면 시칠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제해권을 다시 장악할 수 있었다. 카르타고만에서 북동쪽으로 돌출해 있는 헤르마이움 곧 오늘날의 봉곳 앞바다에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네 번째 해전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로마군이 이겼다. 카르타고는 114척이나 되는 군선을 침몰이나 화재로 잃었다. 지중해 세계에서 최강의 해군국으로 꼽히던 카르타고도 경쟁 상대인 그리스가 쇠퇴한 뒤로는 적다운 적을 만나지 못했다.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쌓지 못한 군대는 약체화를 피할 수 없다. 기원전 3세기의 카르타고는 해운국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해군국은 아니었던 것이다. 네 번째 해전의 승리가 로마 집정관 2명의 눈을 흐리게 하지는 않았다. 클루페아 항구로 들어간 로마 함대는 거기에 남아있던 병사들을 배에 태우고 시칠리아를 향해 돛을 올렸다. 전진기지에서 철수함으로써 아프리카 진격 작전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로마 함대의 키자비들은 로마 연합에 가맹한 항구 도시에서 온 선원들이다. 그들은 태풍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요령을 알고 있었지만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로마 장군들은 그들의 주장에 반대했다. 육지도 보이지 않은 바다에서 태풍에 농락당하는 공포를 견딜 수 없게 된 로마인들은 해안에 접근하라고 선원들에게 명령했다. 게다가 배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무더기가 되어 접근하라는 명령이었다. 선원들은 당연히 항변했지만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설득도 효과가 없다. 게다가 무경험자 쪽이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230척으로 이루어진 로마 함대는 바람과 비와 거센 파도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해안으로 접근해 갔다. 결과는 지중해 사상 최대라고 일컫는 해난 사고였다. 암벽에 부딪히거나 배들끼리 충돌하여 시라쿠사 항까지 피난할 수 있었던 것은 230척 가운데 불과 80척 뿐이었다. 그 일대의 해변은 표착한 시체로 메워졌다고 한다. 이 해난 사고로 로마는
6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 집정관이 둘 다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장선이고 그래서 숙련된 선원들이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전에서는 이겼지만 태풍에는 이기지 못한 로마인은 역시 해운의 전통을 갖지 못한 민족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인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병사들을 애도했고 카르타고인은 기뻐 날뛰었다. 로마인은 최악의 결과로 끝난 그의 겨울 카르타고에서 강화사절이 로마를 찾아왔다. 지금이야말로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강화사절은 카르타고인이 아니었다. 카르타고 정부는 포로로 잡은 레굴루스를 강화사절로 보냈던 것이다. 레굴루스의 임무는 로마 원로원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카르타고가 제시한 강화 조건은 시칠리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레굴루스는 설득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임무를 끝낸 뒤에는 카르타고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해야 했다. 로마에 도착하여 원로원 의원들 앞에선 레골루스는 카르타고의 감시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카르타고 쪽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했다. 카르타고와 강화를 맺으라고 설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맺지 말라고 설득한 것이다. 원로원 의원들은 아프리카 작전이 실패로 끝난 데다 전대미문의 해난 사고로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레굴루스의 참뜻을 이해했다. 여기서 강화에 응하면 지금까지 치른 희생이 헛되이 되어버린다. 또한 기세가 오른 카르타고와 좁은 메시나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험도 잊을 수는 없었다. 로마 원로원은 강화 제의를 거절했다. 약속대로 카르타고로 돌아간 레골루스를 카르타고인은 동그란 바구니 속에 가두고 코끼리들이 그것을 축구공처럼 걷어차게 하는 방식으로 죽였다. 카르타고 쪽은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사기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대장 크산티포스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해고해버렸다. 군사력으로 시칠리아를 제패하기로 결정한 카르타고는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위력을 보인 코끼리를 140마리나 시칠리아에 상륙시켰다. 해가 바뀌어 기원전 254년 봄,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서쪽의 마르살라에 코끼리 부대를 상륙시켜 공세를 취하자 로마도 2명의 집정관과 2명의 전직 집정관이 이끄는 병력을 육로와 해로로 나누어 파견했다. 집정관 한 명은 로마가 해군을 가진 첫 해에 리파리 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그 후의 포로 교환으로 귀국한 스키피오였다. 또한 전직 집정관은 둘 다 시칠리아 남해안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의 책임자였다. 그들이 선원들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그들의 책임은 분명하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이나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 지휘를 맡기는 것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온정이 아니다. 한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니까 재미있다. 지난해 바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맛본 두 사람이 이리하여 전직 집정관이라는 직책으로 또다시 해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 해에 로마는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220척이나 되는 배를 진수하는 놀라운 재주까지 부렸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군선 한 척 보유하지 못했던 나라가 말이다. 전직 집정관 두 사람은 여기에 태풍 피해를 면한 80척을 보탠 함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북해안으로 떠났다. 4개 군단을 이끄는 두 집정관도 메시나에서 북해안을 따라 행군하기 시작했다. 공세로 나온 카르타고 군을 육해군 공동작전으로 맞아 싸우는 동시에 시칠리아의 카르타고 거점인 팔레르모를 공략하는 것이 로마의 목적이었다. 카르타고군은 왕성한 사기로 공세에 나선 것치고는 전과가 별로 좋지 못했다. 해군과 육군의 공동작전 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로마군은 2인 삼각처럼 육해군의 손발이 척척 맞는 기세였다. 로마는 일찌감치 메시나와 팔레르모 중간에 있는 체팔루 공략에 성공했다. 이리하여 메시나에서의 보급로가 확보되었다. 또한 로마 동맹국인 시라쿠사에서의 보급로는 로마 세력권에 있는 시칠리아 중심부의 엔나를 통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팔레르모는 카르타고가 시칠리아의 거점으로 삼고 있었던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 함락되지는 않았다. 로마군의 팔레르모 함락은 이듬해에야 이루어졌다. 팔레르모 주민들 가운데 친로마파가 대세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안내를 받아 시내에 들어간 로마군은 친카르타고파였던 1만 4천 명의 주민을 사로잡은 다음 몸값을 내면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몸값을 내지 않으면 노예로 팔겠다고 선언했다. 1만 3천 명이 노예 신세가 되었다. 친로마파였던 2만 5천 명의 주민은 물론 자유의 몸으로 팔레르모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 이 조치를 시칠리아 서부의 요충인 팔레르모가 로마의 수중에 들어간 것 때문에 당황하여 허둥대고 있던 주변 도시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문을 여는 쪽을 택했다. 시칠리아 전체에서 카르타고 쪽에 남은 것은 남해안에 있는 헤라클레아, 그 서쪽에 있는 셀리누스, 오늘날의 마리넬라, 셀리눈테, 릴리바이움, 오늘날의 마르살라, 드레파눔, 오늘날의 트라파니 뿐이었다. 이 도시들은 모두 시칠리아 서쪽의 항구 도시여서 카르타고 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팔레르모 함락으로 시작된 기원전 253년의 시칠리아 전선은 카르타고의 공세를 물리치는 데 성공한 로마군의 우세 속에 끝나려 하고 있었다. 이듬해 봄 함락된 팔레르모 대신 카르타고의 보급기지가 된 마르살라를 공략할 준비도 갖추어졌다. 그런데 겨울철 휴전기를 이용하여 시칠리아를 떠나 모국으로 돌아가던 로마 함대가 이탈리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기 시작했을 때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다. 이번에는 지휘관들이 선원들의 충고에 따랐지만 그 일대의 바다는 호메로스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표류담에도 나와 있듯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또다시 로마 해군은 150척 가까운 배와 수많은 인명을 잃었다. 기원전 255년과 기원전 253년에 바다에서 잇따라 일어난 참사로 그처럼 대단한 로마인도 기가 꺾여버린 모양이다. 이듬해와 그 이듬해에는 해군 재편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시칠리아와 아프리카 북해안 사이의 제해권을 유지하기 위해 60척의 군선을 파견한 것이 고작이었다. 반면에 로마의 두 번째 해난 사고를 알게 된 카르타고는 지금이야말로 팔레르모를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카르타고는 150마리로 늘어난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마르살라를 떠나 팔레르모로 진격했다. 로마인이 코끼리의 파괴력을 대면한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에 처음 코끼리를 데려온 것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였지만 로마군은 세 번째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를 이겼다. 하지만 그 전투는 4반세기 전의 일이다. 코끼리대를 목격한 로마 병사들의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른 것은 4년 전에 겪었던 레굴루스의 참패였다. 그때의 전투로 8,0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이 코끼리떼에 밟혀 죽었다. 그때보다 더 많은 코끼리떼가 몰려오자 마르살라 공략 따위는 생각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평원에서의 전투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코끼리떼의 모습을 보자마자 로마 병사들은 주눅이 들고 말았다. 장교들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병사들은 한 발짝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바다에서는 태풍을 무서워하고 육지에서는 코끼리가 무서워 벌벌 떠는 형편이니 이해의 로마군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이듬해의 집정관 선거를 위해 수도로 돌아간 동료를 대신해서 팔레르모 방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은 집정관
메델루스였다. 그는 코끼리에 대한 병사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성결 문제라고 판단했다. 팔레르모 시가지를 둘러싼 성벽 바깥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메델루스는 이 해자를 더 깊고 더 넓게 팠다. 그리고 바닥은 사람조차 걸어 다니지 못할 만큼 좁게 팠다. 그런 다음 정석과는 반대로 병사들 대부분은 성벽 안쪽에 배치했다. 집정관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카르타고군은 여기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팔레르모 성벽 바깥에 진을 친 뒤에도 기세가 등등했다. 그들은 당장 공격을 시작했다. 메텔루스는 중무장 보병이 아니라 경무장 보병을 내보냈다. 두 창을 주무기로 삼는 그들은 카르타고군의 선두에 서서 다가오는 코끼리떼가 팔레르모 근처를 흐르는 시내를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코끼리떼와 뒤따라오는 적의 주력 부대가 시내를 건너자마자 적병이 아니라 코끼리떼를 향해 창을 던졌다. 창을 다 던진 뒤에는 쏜살같이 성벽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코끼리는 일단 내닫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다. 코끼리들은 로마군의 투창에 상처를 입고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쿵쿵 지축을 울리며 흙먼지 속을 돌진해온 코끼리들은 대부분 해자 속으로 곤두박질을 쳤다. 해자 앞에서 간신히 걸음을 멈출 수 있었던 코끼리도 상처의 고통 때문에 코끼리를 부리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성이 나서 날뛰는 코끼리떼에 짓밟힌 것은 코끼리떼를 따라오고 있던 카르타고 병사들이었다. 메텔루스는 주무장 보병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들이 성 밖으로 달려나가 허둥대고 있는 적을 처리하는 동안 경무장 보병들이 성벽 위에 나타나 해자 속에서 날뛰고 있는 코끼리떼를 향해 창을 던졌다. 팔레르모 공방전은 로마군의 완승으로 끝났다. 포획한 코끼리 10마리 외에는 대부분의 코끼리가 목숨을 잃었다. 카르타고군의 전사자는 2만 명을 헤아렸고 지휘관과 함께 마르살라로 도망칠 수 있었던 병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전투를 지휘한 카르타고 장군은 본국으로 소환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뒤 패전 책임을 지고 사형당한 카르타고 장군은 전쟁 첫 해에 로마군이 메시나 해협을 건너게 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 지휘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카르타고인은 패전 책임을 묻지 않는 로마인과는 정반대 방식을 취하는 민족이었다. 승장이 된 메텔루스는 코끼리를 새긴 기념 은하를 만들었다. 코끼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은 팔레르모 방어에 성공한 것보다 더 기념하고 축하할 만한 일로 간주되었다. 코끼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로마인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잊기 시작했다. 기원전 250년 이탈리아 각지의 조선소에서 200척의 군선이 진수되었다. 그 해에 로마는 새로 편성된 함대와 4개 군단을 마르살라 공략에 투입했다. 카르타고도 진지했다. 이제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세력하에 남아있는 도시는 마르살라와 트라파니 뿐이었다. 이 두 항구 도시는 30km의 거리를 두고 시칠리아 서해안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마르살라가 있기 때문에 트라파니도 유지할 수 있다. 이 두 도시 가운데 하나라도 잃으면 시칠리아의 카르타고 세력은 바다로 밀려나게 된다. 이 마르살라를 방어하기 위해 카르타고는 1만 명의 용병을 파견했다. 트라파니에는 대함대를 파견했다. 또한 본국에서는 10만 명의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카르타고 본국에서 본격적으로 병력이 투입되는 바람에 로마군의 마르살라 공략은 난항을 거듭했다. 우선 로마군은 요새화한 항구 도시를 공략하는 데에는 아직 미숙했다. 게다가
트라파니 항구에 있는 카르타고 함대가 마르살라를 바다 쪽까지 봉쇄하려는 로마 해군을 방해했다. 또한 트라파니에서 당일치기로 파견되는 카르타고 기병대가 육지 쪽의 로마군 포위망을 방해했다. 게다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카르타고 본국에서 식량이나 무기가 보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없었다. 마르살라를 둘러싸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겨울철 휴전기가 닥쳐왔다. 이듬해인 기원전 249년 제1차 포에니 전쟁도 어언 16년째를 맞이했다. 이해의 준비를 갖추고 출정한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풀케르였다. 포에니 전쟁 첫 해에 과감한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와는 같은 가문에 속한다. 폴케르에게는 220척의 군선으로 편성된 함대를 이끌고 바다 쪽에서 트라파니를 공격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가 카르타고군을 트라파니에 묶어두고 있는 동안 또 한 명의 집정관인 유니우스는 마르살라 공격을 막게 되었다. 로마 원로원은 대담하고 용맹한 기질을 가진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후예에게 교착 상태를 타개할 사명을 맡긴 것이다. 풀케르는 함대를 이끌고 30km 북쪽에 있는 트라파니로 떠났다. 그러나 트라파니를 수비하고 있던 카르타고의 장군은 220척이나 되는 5단층 갤리선이 쳐들어오는데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해군이 사람을 상대로 한 해전에는 강하지만 바다에는 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정석에 따르면 항구를 등지고 적을 맞아 싸우는 전법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로마 함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그는 트라파니 항구에 정박 중인 함대에 추락 명령을 내렸다. 항구를 떠난 카르타고 함대는 트라파니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해역으로 가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로마 함대를 기다렸다. 그리고 로마 함대가 트라파니 항구 근처에 도착할 때를 기다려 마침내 수평선 위에 모습을 나타냈다. 항구에서 대기 중인 트라파니 함대를 포위할 작정이었던 로마 함대는 오히려 벼랑으로 둘러싸인 해안선을 등지고 포위당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카르타고 함대 지휘관은 접근전에서는 로마 병사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떨어져서 싸우는 한 항해술이 뛰어난 카르타고가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카르타고 함대는 로마 함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로마 군선들을 깊은 바다까지 몰아넣었다. 그물을 조금씩 좁히는 어부의 방식과 같았다. 로마 해군은 카르타고와 가진 해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다. 220척 가운데 93척이 포획되고 30척이 침몰했으며 2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과 선원들이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 로마인은 수영에 능숙하지 못한 데다 갑옷을 입고 있어서 피해가 훨씬 컸다. 나머지 병사들은 간신히 해안까지 헤엄쳐 간 다음 육로를 따라 마르살라를 공격하고 있는 로마군 진영으로 달아났다. 집정관 풀케르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도 로마로 소환되어 1만 2천 데나리우스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로마 해군의 첫 패배를 안긴 데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휘관에게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다. 풀케르는 트라파니를 공격하러 떠나기에 앞서 3점을 쳤는데 로마군 지휘관이 출정을 앞두고 3점을 치는 것은 상례적인 행사였다. 닭이 모이를 쪼아먹는 모양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것이다. 로마군의 전략이 닭의 기분에 좌우되면 지휘관에게는 곤란하기 때문에 종군하는 점쟁이는 대개 닭을 굶겨서 모이를 잘 쪼아먹게 한다. 그런데 점을 치는 날 무슨 까닭인지 닭이 도무지 모이를 쪼아먹으려 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불안한 얼굴로 지켜보는 가운데
닭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이에 화난 폴케르는 산책만 하고 있는 닭을 붙잡더니 물이라면 먹겠느냐? 하고 외치며 바다에 내던졌다. 저런 짓을 해도 괜찮을까? 로마 병사들은 속으로 물으면서 찜찜한 기분으로 전선을 향해 떠났던 것이다. 종교를 믿고 안 믿고는 결국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개인적 신념에만 충실하면 되는 보통 사람과는 처지가 다르다. 트라판이 항구 밖의 해전에서 패하지만 않았다면 벌금형까지는 선고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교를 업신여긴 뒤에 벌어진 전투는 로마군의 패배로 끝났다. 집정관 클라우디우스 폴케르는 패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는 용납되지 않은 얕은 생각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로마에서 손꼽히는 명문 귀족인 그도 막대한 벌금을 냈기 때문에 대대로 살아온 저택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기원전 249년은 로마에는 아주 나쁜 해가 되었다. 이듬해가 되어도 시칠리아의 로마군은 눈에 띄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로마의 좋은 소식이라면 시라쿠사의 참주 히에론이 아무 조건도 없이 동맹 조약을 경신해 준 것뿐이었다. 덕분에 로마군은 배후에 대한 걱정 없이 마르살라와 트라파니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기원전 247년에 로마에서는 5년마다 시행되는 국세조사의 해였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17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 수와 경제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느 때 같으면 성인 남자 수가 10%를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그 해에는 오히려 17%가 줄어들었다. 로마 연합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로마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로마 연합 가맹 도시들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육전에서의 손실보다 해난 사고에 의한 손실이 더욱 컸다. 손실은 인명만이 아니었다. 군성과 수송선의 손실은 로마의 국고를 탕진시켰다. 전쟁 18년째를 맞이한 로마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소모되어 있었다. 한편 카르타고는 해전에서 여러 번 패배했다 해도 대형 해난 사고는 겪지 않았다.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도 외국인 용병이니까 카르타고 자체의 인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소모 정도로 비교하면 확실히 로마가 열세였을 것이다. 게다가 기원전 247년에 카르타고는 젊고 유능한 장수를 시칠리아 전선에 파견했다. 바르카, 피니키아어로 번갯불이라는 뜻이다. 라는 성을 가진 하밀카르가 바로 그였다. 30대 초반이었던 하밀카르는 나중에 로마인의 악몽이 된 한니발의 아버지이다. 하밀카르가 시칠리아 전선을 담당하게 된 기원전 247년은 전쟁 사상 최고의 전술가로 꼽히는 한니발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인은 자국에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는 데 서툴렀다. 이때도 유능한 사령관을 파견해 놓고는 그를 계속 강력하게 지원해야 할 본국 정부가 둘로 분열되어 있었다. 경제인이 국정까지 담당했다는 점에서 고대 카르타고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베네치아와 비슷하다. 또한 정치 체제가 과두 정치였다는 점도 베네치아와 비슷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다 위에 건설된 베네치아에는 농경지가 전혀 없고 그래서 해외 무역과 국내 수공업에 전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반면 카르타고에는 예로부터 농업이라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점이다. 북아프리카 일대는 지금은 비도 적고 녹지도 많지 않은 곳으로 변해버렸지만 고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카르타고인의 영농 기술은 뛰어났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페니키아 민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뛰어난 통상 민족이기도 했다.
따라서 카르타고 국정을 담당하는 경제인들이 늘상 국내 중시파와 해외 진출파로 분열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느 한쪽의 생산력이 낮으면 발언권도 약해지고 그에 따라 국론이 통합될 수도 있었겠지만 양쪽이 모두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았다. 국내파는 북아프리카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세력을 해외로 확대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해외로 진출하는 그들이 이익을 직접 누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시칠리아 점령에 집착하는 것은 해외파였고 국내파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선결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카르타고가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도 오히려 소극적이 될 때가 많았던 것은 국내파가 해외파의 발목을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국내파의 리더가 한노 가문이라면 하밀카르나 한니발이 속해 있는 바르카 가문은 해외파의 리더로 간주되었다. 로마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완전히 소모되어 있던 기원전 247년에 시칠리아 전선에 파견된 하밀카르는 이런 국내 사정 때문에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병력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에게는 2개 군단 정도의 병력이 주어졌는데 시칠리아 서해안까지 밀려난 카르타고의 세력을 일거에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밀카르는 시칠리아 전선의 교착 상태를 지속시키면서 국력이 소모된 로마가 먼저 강화를 제의해 오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시칠리아의 카르타고 세력을 적어도 전쟁 발발 이전의 상태까지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밀카르의 이런 전망은 절반은 적중했지만 절반은 빗나가게 된다. 충분한 병력을 갖지 못한 하밀카르는 시칠리아에 남아있는 카르타고 세력 하의 2 항구 도시 마르살라와 트라파니를 거점으로 삼지 않았다. 2 도시 가운데 하나를 거점으로 삼았다가 로마군에 포위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움직임이 봉쇄당하는 것을 꺼렸다. 주도권은 자신이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마르살라와 트라파니를 아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칠리아 서해안과 카르타고 본국 사이의 제해권은 여전히 카르타고가 장악하고 있었다. 하밀카르는 팔레르모 근교에 우뚝 쏟아 있는 산, 오늘날의 펠레그레노 산 위에 거점을 두었다. 이 산 위에 서면 팔레르모 시가지와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로마에서 남하하는 함대도 저 멀리 수평선 위에 나타난 시점부터 감시할 수 있다. 게다가 산에서 내려와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카르타고에서 온 배가 닫을 수 있는 만도 있다. 이 만은 높은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팔레르모 항구에 정박해 있는 로마 함대에 들킬 염려가 없었다. 산 위에 진영을 설치한 하밀카르는 거기서 해안을 따라 좀 멀리 돌아가긴 하지만 아군이 굳게 버티고 있는 트라파니까지의 보급로도 확보했다. 그 일대는 바다까지 줄곧 평지가 이어진다. 이 평지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에리체산 정상뿐이지만 에리체산은 해안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에리체를 점령한 로마 병사들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가운데 카르타고 병사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유유히 평지를 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밀카르가 산정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대와 함께 자주 산을 내려와 마르살라를 공격하고 있는 로마군의 배후를 기습하여 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한 번도 로마군에게 정식으로 싸움을 걸지는 않았다. 전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하밀카르는 육지에서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게릴라 전법을 사용했다. 먹이가 된 것은 로마 연합의 가맹에 있는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도시와 이탈리아 중부의 에트루리아인의 상선이었다. 하밀카르의 전법은 교묘하고 효과적이었다. 기원전 247년부터 기원전 243년까지 4년 동안 포에니 전쟁은 하밀카르의 뜻대로 전개되었다. 페레그리노 산에 대한 로마군의 공격도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하밀카르의 전망은 여기까지는 완전히 들어맞았다. 들어맞지 않은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의 강화사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다. 로마는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오래된 시칠리아 전선을 타개할 길을 찾고 있었다. 그 결과 마련된 전략은 카르타고 본국과 하밀카르를 잇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시칠리아 서해안과 카르타고 본국 사이의 제해권을 획득하지 않고는 실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해역의 지배권을 빼앗기면 시칠리아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카르타고는 반드시 함대를 파견할 것이다. 하밀카르 때문에 마르살라와 트라파니도 공략하지 못하고 있던 로마는 카르타고 함대를 해전에서 격파함으로써 하밀카르와 마르살라와 트레파니를 동시에 고립 무원의 상태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뒤 네 번째로 함대를 새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배들은 대부분 노후했기 때문에 모든 선박을 새로 건조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가 카르타고인 이상 함대 규모는 적어도 200척의 5단층 갤리선이 아니면 안 된다. 5단층 갤리선은 200척이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원전 242년 당시의 로마 국고는 텅 비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원로원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물며 지금까지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동맹 도시들에게 전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원로원은 전시 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전쟁이 끝난 뒤 상한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갚는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런 조건으로 전시 국채 구입을 요구받은 것은 로마 시민 전체가 아니었다. 구입이 의무화된 사람은 유산 계급과 원로원 의원 및 정부 요직에 있는 자들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재원을 마련한 로마는 200척의 5단층 갤리선을 새로 건조하고 집정관 카툴루스에게 지휘를 맡겨 바다로 내보냈다. 오랜만에 본격적인 함대가 도착했다고 해서 시칠리아 서해안의 상태가 일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 해가 끝날 때까지 카르타고에서는 함대가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는 있었다. 바다에서 공격하는 로마 함대 덕분에 마르살라 항구가 로마의 수중에 떨어진 것이다. 이리하여 로마 함대도 마르살라라는 천연의 양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이 카르타고에 전해지면 카르타고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기원전 241년 3월 카르타고는 국내파를 침묵시키는 데 성공했는지 본격적인 함대를 파견했다. 일찌감치 3월에 출동한 것은 로마군의 병사 교체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로마의 신임 집정관의 임기가 3월 15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해의 로마군 교체 병력이 시칠리아에 도착하는 것은 일러야 4월 말이다. 카르타고는 로마군의 전력이 줄어든 시기를 노려 군량 보급을 끝내둘 작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었다. 로마는 전황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군은 겨울철 휴전기 때문에 병력이 반으로 줄었지만 해군 전력은 집정관 카툴루스와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카르타고의 오산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해난 사고를 거듭 겪은 데다 8년 전에는 해전에서도 패배한 로마군이 쉽사리 싸움을 걸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카르타고는 예측했다. 그래서 기원전 241년 봄에 출동한 카르타고 함대는 함대라기보다는 수송선단이라고 부르는 편이 어울리는 것이었다. 시칠리아의 카르타고군이 반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군량과 무기를 가득 싣고 있었다. 본국을 떠난 카르타고 함대는 북동쪽으로 진로를 잡고 마르살라와 트라파니 사이의 앞바다에 떠있는 마레티모 섬에 일단 닷을 내렸다. 거기서 시칠리아 서해안에 접근할 기회를 노리자는 것이다. 에가디 제도에서도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섬이 마레티모 섬이다.
카르타고 함대는 트라파니 북쪽에 있는 에리체 근처 해안에 군량을 상륙시킬 작정이었다. 트라파니 앞바다에 로마 함대가 감시하고 있을 위험이 있었다. 집정관 카툴루스는 트라파니 항구 따위는 감시하고 있지 않았다. 적 함대가 출동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그는 고대하던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당장 모든 함대에 북상 명령을 내렸다. 집결지는 에가디 제도 가운데 하나인 파비냐나 섬. 카르타고 함대가 정박해 있는 마레티모 섬과 파비냐나 섬의 거리는 10km밖에 안 된다. 카툴루스는 이 파비냐나 섬에서 적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로마 함대가 파비냐나 섬에 있다는 것을 카르타고 함대가 몰랐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 일대에서는 3월이면 이미 고기잡이철이다. 200척이나 되는 5단층 갤리선이 어부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로마 함대가 1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카르타고 함대는 예정했던 행동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다. 3월 10일 아침,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강풍이었다. 마레티모에서 동쪽에 있는 에리체로 가기에는 더없이 좋은 순풍이다. 마레티모에서 약간 동남쪽에 있는 파비냐나 섬의 카툴루스도 이 바람이라면 반드시 적이 나올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마레티모 섬에서 나온 적에게 싸움을 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조금 망설였다. 에리체로 가는 카르타고 함대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서풍을 정면에서 받게 된다. 카르타고 함대에는 순풍이지만 로마 함대는 역풍이다. 강풍이니까 파도도 높다. 이래서는 로마 쪽에 불리하다. 그러나 카툴루스는 불리함을 무릅쓰고 싸움을 걸기로 결심했다. 로마 군선들이 가진 이점은 군량을 가득 실어 무거운 적선보다 가볍다는 것이었다. 카툴루스는 돛을 내리고 노만 저어서 출동하라고 아군 함대에 명령했다. 서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 로마 함대는 마레티모를 떠나려 하고 있던 카르타고 함대 앞을 가로막았다.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간 로마 함대를 보고 카르타고 함대도 돛을 내렸다. 해전은 노젓기만으로 배를 조종하면서 싸우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돛을 내리는 것은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이기도 했다. 서풍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었다. 돛을 내려도 대형선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린다. 강풍과 높은 파도에 밀린 카르타고 군선들은 동쪽에 진을 친 로마 함대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왔다. 여기저기서 배들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격돌로 맞물린 배에서 적선까지 옮겨 타고 싸우는 병사들의 함성이 주위를 압도했다. 격전이었지만 승부는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카르타고의 배는 50척 이상이 침몰했고 70척 이상이 로마에 납포되었다. 나머지는 때마침 방향을 바꾼 바람의 도움으로 본국까지 도망칠 수 있었다. 승리한 로마 함대도 추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대부분의 배는 수리가 필요했다. 로마 측의 손실도 카르타고 측의 사망자 수도 사료는 밝혀주지 않는다. 다만 본국으로 달아난 총사령관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카르타고에서는 극형으로 되어 있는 책형, 죄인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찔러 죽이는 형벌에 처해졌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된 이래 패전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해진 카르타고 사령관은 이제 3명이 되었다. 카르타고 정부는 겨울철 휴전기도 기다리지 않았다. 하밀카르에게 전령을 급히 파견하여 로마의 강화를 제의하라고 명령했다. 집정관 카툴루스도 하밀카르의 제의에 응했다. 이리하여 2명의 현실주의자 사이에 제1차 포에니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강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마키아벨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점이지만 공화정 로마에서는 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에게 일단
임무를 주어 보낸 뒤에는 원로원조차도 작전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였다. 임지에서 전략이나 작전을 짜는 것도 완전히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패전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강화를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부터 강화 교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국가의 최고 결정 기관인 민회가 하는 일은 집정관이 매듭 지은 강화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뿐이었다. 강화는 민의 투표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발효된다. 강화를 교섭하는 동안은 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카툴루스와 하밀카르가 동의한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에서 철수하고 시칠리아에 대한 영유권을 영원히 포기한다. 2. 카르타고는 시라쿠사를 포함한 로마 동맹국들에 대해 싸움을 걸지 않기로 약속한다. 3. 포로는 양국 모두 몸값을 받지 않고 석방한다. 4. 카르타고는 로마에 대한 배상금으로 2200탈란트를 10년 분할로 지불한다. 5. 로마는 카르타고의 자치와 독립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의 강화에 대해 찬반의 의사표시를 요구받은 민회에서는 반대표가 다수를 차지했다. 23년에 걸친 긴 전쟁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희생은 로마가 훨씬 컸다. 그런데 이것이 승자가 맺을 강화인가? 로마 시민은 석연치 않았다. 이런 경우 로마에서는 10명의 원로원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된다. 하지만 시칠리아에 도착한 그들도 카툴루스의 의견에 동의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화 조건이 약간 변경되었을 뿐이다. 배상금 액수가 2200탈란트에서 3200탈란트로 바뀌었고 증액부는 분할 상환이 아니라 강화가 발효한 뒤에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밖에 에가디 제도와 몰타 섬, 판텔레리아 섬 같은 시칠리아 주변의 섬들도 로마 영토로 귀속되었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만으로도 1년에 1만 탈렌트가 넘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몰타나 판텔레리아의 로마 영유는 기정사실을 추인하는 데 불과했다. 로마는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조건으로 강화를 맺었다. 귀국한 조사단의 보고를 들은 로마 시민도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기원전 264년부터 시작하여 23년 동안 계속된 제1차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41년에 끝났다. 카툴루스는 그해 6월에 로마로 개선했다. 로마인도 평화를 만끽하는데 열중했다. 기원전 673년부터 줄곧 열려있던 야누스 신전의 문도 무려 432년 만에 닫혔다. 전쟁의 신 야누스 신은 이제 그만 쉬시라는 뜻이다.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진 제1차 포에니 전쟁은 서지중해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게다가 그 일부에 불과한 시칠리아가 전쟁터였기 때문에 형태로는 국지전이다. 하지만 강대국 카르타고와 신흥국 로마가 대결한 이 전쟁은 투입된 전력의 양으로 보아도 단순한 국지전은 아니었다. 이만한 전력을 장기간에 걸쳐 투입할 수 있는 나라는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 두 나라밖에 없었다. 전투 행위는 끝났지만 지중해 세계의 내일을 결정할 나라는 이집트도 시리아도 마케도니아도 아니고 카르타고나 로마 가운데 하나였다. 로마에서 카툴루스가 네필의 백마를 앞세우고 개선식을 거행하고 있을 무렵 트라파니와 마르살라에서는 카르타고 세력을 철수하는 작업이 착수되었다. 카르타고에서 파견된 용병들에 이어 시칠리아에서 식민지 경영에 종사해온 카르타고인들도 섬을 떠나야 했다. 혼란은 없었다. 난민들의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칠리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리스인에게 카르타고의 시칠리아 철수는 카르타고의 지배에서 로마의 지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카르타고는 이렇게 시칠리아에서 400년 동안 쌓아올린 기득권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말았다. 그것은 지중해 서쪽 바다를 잃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